전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뭐 생각해보면 뭐 이 장르의 팬이 많은데 또 그렇다고 이 장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코믹 좀비물. 코믹 좀비물이 됐다는 것 자체가 좀비 장르가 영화든 드라마든 일종의 메타 장르로 진화했다는 그렇죠.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알다시피 우리가 언제 한번 좀비 영화 특집도 몇 년 전에 다뤘었죠. 예. 초기의 좀비 영화는 상당히 좀 엄숙하고 무겁고 무섭고 처절하고 이런 쪽이었는데 좀비와 코믹이 결합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좀비는 싫다. 좀비를 가지고 재밌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좀비 장르 자체가 메타 장르로 진화했던 징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기점이 말이죠. 저는 그 드라마 워킹 데드를 기점으로 이제 나눠진 것 같아요. 혹시 이 좀비랜드 1편이 워킹 데드 전인지 후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전입니다. 좀비랜드 전. 예. 그러니까 워킹 데드 전. 코믹스는 나왔고 드라마가 나오기 전이죠. 그러니까 좀비 가지고도 하도 우려먹다가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워킹 데드를 얘기하냐면은 워킹 데드는 좀 더 정통적인 좀비 드라마에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도 이전의 좀비 드라마나 영화의 장르를 뛰어넘는 설정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드라마 쪽으로는 워킹 데드, 영화 쪽으로는 좀비랜드부터 좀비 장르의 메타화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재미를 당시에 줬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생각 환영해요. 저는 이 좀비와 코믹의 결합의 시조는 누가 뭐래도 리턴 오브 리빙 데드 아니겠습니까? 댄 오버넌의 그 예. 우리는 바탈리언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사실 그 영화를 생각해 보면은 좀비 영화는 의외로 꽤 초기부터 코믹과 일정 이상 결합할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내가 또 제 반론을 얘기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리애니메이터나 좀비요 등등등도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좀비와 또 코믹의 결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바탈리언도 이렇게 볼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과연 바탈리언이나 리애니메이터를 순수한 좀비 영화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되살아난 것만 가지고 좀비라고 할 수가 있을까? 내가 볼 때 바탈리언은 좀비 영화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은 좀비랜드는 또한 좀비 영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세균에 감염돼서 나왔다는 설정 자체가 이미 이거죠. 좀비의 어떤 메타 장르는 되는데요. 아까 제가 빼먹은 것 중에 하나가 워킹 데드와 좀비랜드 공통점은 좀비 어포칼립스 이후의 세상을 다루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바탈리언은 아직 좀비 어포칼립스까지는 아니잖아요. 온 세상이 좀비로 변하고 나만 남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주 설정인데 그런 기준으로 저는 나눈 겁니다. 메타 장르의 진화가 주로 좀비 어포칼립스의 무대를 배경을 하고 있는데 바탈리언은 그렇진 않았으니까 좀 틀리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그 코믹 좀비물이라는 그 장르의 역사를 봤을 땐 병자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스탠리 형의 지적처럼 이제 결이 좀 달라졌지. 그 장르는 공유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 TV 시리즈나 좀비물에 있어서 워킹 데드가 좀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건 맞는 것 같고요. 뭐 병자가 좋아하는 어떤 비일상의 일상화 같은 그런 지점들 그리고 좀비랜드도 제가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영화는 역시 새벽의 황당한 저주인데 저는 그 영화랑 좀비랜드가 바로 이것이 바로 영국산 코미디와 미국산 코미디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예. 새벽의 황당한 저주와 좀비랜드 조금 먼저 나왔죠. 새벽의 황당한 저주가. 예. 그래서 저는 좀비랜드가 바로 새벽의 황당한 저주에 대한 미국인들의 응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코미디죠. 그러니까 새벽의 황당한 저주도 웃기지만 거기엔 좀 더 베베 꼬이고 좀 영국 특유의 좀 시니컬한 게 좀 많이 있죠. 뒤틀렸죠. 뒤틀려 있으면서도 굉장히 소품이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좀비랜드는 그냥 그야말로 팝콘처럼 툭툭 맞습니다. 치고 예. 웃기는 그러네요 보니까. 그래서 좀비랜드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나는 좀 더 좀비랜드 쪽인 거 보니까 확실히 나는 미국의 문화 식민주의자인가 봐. 예. 근데 이번에 정말 10년 만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속편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야말로 속편이 나오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 워킹 데드가 아닌가 싶어요. 좀비물의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사실상 좀비물이 지금은 그닥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미국도. 네, 미국까지도. 월드워 Z 한창 개봉할 때만 해도 드디어 좀비도 이렇게 블록버스터의 세상에 진입했다. 그러니까. 좀비 세상이 열린다라고 막 했는데
괜히 많이 나올 것 같더니. 막상 그 작품 이후로 음. 그렇게 좀비 영화들이 블록버스터라든지 주류 메인스트림으로 진출했다는 징후는 거의 보이지 않았었어요. 예. 저는 그리고 월드워 Z는 그렇게 기대를 안 했던 게 음. 등급이 일단 R등급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 좀비를 표현할 것인가 봤는데 전 보고 나서 재난 영화 느낌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 웜바디스라고 하나 나왔었죠? 예, 근데 그것도 뭐 아주 정상적인 일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음. 좀비 영화는 또 아니었죠. 근데 아주 발상은 아주 좋았는데. 뭐 그 후에 뭐 오만과 편견 그리고 좀비라든지 뭐 이상한 영화도 많았죠. 아니 이거저것 떠나서 한국에서도 좀비 영화가 나왔으니까 뭐 말해 뭐합니까? 그렇네요. 예. 그 부산행 나오기 전에 아유 한국에서 좀비 영화 안 돼. 그거 누가 보겠어. 그랬는데 부산행 1000만을 넘었고 물론 부산행은 좀비 영화라기보단 1000만 눈물 영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제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그 뒤로도 뭐 기묘한 가족이라든가 이런 좀비 영화가 시도되는 거 보면은 좀비는 이제 유니버설 코드가 돼버렸네요. 예, 하여튼 좀 정말 기대치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1편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너무 거물이 돼버려서. 그렇지. 그렇죠. 뭐 우디 해럴슨이야 뭐 언제나 사랑받는 배우였지만 제시 아이젠버거, 이제는 엠마 스톤, 엠마 스톤. 오스카 타버렸네. 예. 음. 그러니까 물론 장르의 격이 있진 않지만 우리가 보면 이런 장르 영화로 떴던 젊은 여배우들이 결국 그 장르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가진 자의 여유죠. 네. 엠마 스톤 오스카 탔겠다. 대배우가 됐겠다. 저 이제 그런 영화 안 해요가 아니라 그래요. 제가 또 그 영화 때문에 한동안 재밌었으니까 보응하는 의미로 한번 해주죠. 이런 의리를 보였다고 볼 수도 있죠. 1편을 찍었을 당시에 그 모든 배우들이 지금보다는 그렇게 대배우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대충 감독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배우들이 그때 되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하고 싶은 이 생각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디 해럴슨이랑 엠마 스톤이랑 굉장히 친하대요. 아하. 그러니까 서로 얘기도 많이 주고 받았고 또 이 영화가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어떻게 될까 그거를 좀 고민했던 게 도리어 각본가들도 굉장히 떠가지고 아하. 데드풀의 작가들이거든요. 예. 아하. 그래서 바로 합류를 못하고 2피로 참여를 했다가 다른 각본들이 많이 나왔는데 마지막 최종은 결국 그 두 사람이 이제 만든 각본으로 결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각본을 보고 났더니 네. 에라이 새끼들아 내가 쓴다 차다리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게 된 거죠. 그 1편의 제작진들이 인덕이 있고 인간관계가 좋았네. 뭐 저도 그렇게 따지면은 저랑 작업했던 배들 다 모으면은 최대의 블록버스터가 됩니다만 지금 그분들 저거 연락 안 하고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인맥 관리하면 안 됩니다. 예. 반박하려고 그러다 눈물 나온다. 내가 연락을 해도 답이 안 와. 아, 교묘한데 반박의 여지를 아예 차단하시는. 그분들이 연락을 주셔도 제가 예. 방송에서 받을 게 입장이 안 되고 물론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받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크리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리지널 캐스트와 스태프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속편도 쉽지 사실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아마 그만큼 서로의 호흡이 좋았던 것 같아요. 멤버들 간에. 그러니까 즐거웠던 추억이 있었단 얘기예요. 정리하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즐겁게 모이자. 이게 작동했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불쾌한 기억만 드려가지고. 확실히 좀비랜드 1편 보면은 배우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 정말 신나서 영화 찍고 있구나 느낌이 그러니까. 확 와요. 이 편에도 그런 거 좀 느껴져요. 예. 심지어 엠마 스톤이 또 반농담식으로 3편도 딱 10년 후에 다시 찍어보자.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도리어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만약에 찍게 된다면 10년 안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좀비랜드를 저는 딱 5글자로 요약하자면 그거 같아요. 가족의 탄생. 그렇게 볼 수도 좀비 있겠네요. 세상의 어떤 가족의 탄생. 그러네. 전형적인 어떻게 외모만 봐서는 딱 텍사스에서 살 것 같은 아주 난폭한 사나이. 특히 주인공들의 이름이 자기가 살다 온 지역명을 그렇죠. 이름으로 정했죠. 텔라하시. 예. 텔라하시, 우디 해럴슨 그리고 아주 소심한 청년 제시 아이젠버그 연기하는 콜럼버스 그리고 두 자매 위치타와 리틀 락, 엠마 스톤과 아비게일 브레슬린 연기하는 이 4명이 서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협동하기도 하다가 결국은 하나의 가족으로 대한가족으로 탄생하면서 좀비랜드 1편의 영화가 끝이 납니다. 야, 화합의 메시지구나.
한국으로 따지면은 영남, 호남, 충청, 강원이 하나가 돼가지고 좀비 세상에서 살아남는 얘기인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좀비 세상이 오면 저희가 팟캐스트 때는 제가 이렇게 감히 스탠리 형한테 이렇게 마구 험담을 하고 나이 들었다고 욕을 해도 좀비 세상이 오면 아빠 그럼 어허 어디서 감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는 교훈을 주는 영화였고 이번 두 번째 좀비랜드 더블탭 더블탭이 1편의 그 좀비 세상을 살아가는 뭐라죠? 그 법칙? 이게 예, 두 예. 번째인가 그랬죠? 예, 첫 두 번째 번째. 법칙이요. 예. 꼭 확인해라. 그 더블탭 맞죠? 맞아요. 확인 사살. 확인 사살. 예. 타이틀 아주 재미있게 잘 지었네요. 2편의 느낌도 나고. 그러게요. 예. 그럼 인상 비평 한번 해보시죠. 1편은 제가 가족의 탄생이라고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2편 한번 한마디씩 요약 한번 해보시죠. 그 말 빌면 사실 가족의 재탄생이란 말이 좀 더 제일 어울리는 말일 것 같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소감으로 얘기하면은 좀비랜드 비거, 롱거, 앤더, 퍼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가 붙나요? 엔더 퍼니가 되나요? 안 붙는 것 같은데요. 뭐 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예. 되고 어차피 영화는 익스펜시브한 영화예요. 더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는 굉장히 미국이나 어감으로는 큽니다만 여기는 한국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예. 뭐 병장 원래 무식하니까요. 예. 저는 제한된 사람을 위한 제한된 재미인데 그 맛은 굉장히 진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건 이제 제가 영화에 설명하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온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마운 영화. 그렇군요. 저는 뭐 그냥 1편에 빗대자면 병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가족의 재구성 같아요. 가족의 재구성. 예. 얍삽하게 둘이서 주머니 바꿔니. 내용 소개해드리자면 유사 가족의 형태를 이뤘던 그 4명이 영화가 시작되면 좀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 4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뭐 왕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일종의 위기가 오네요. 가장 큰 위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막내 리틀 록은 나는 이성 파트너가 없어. 내 나이 때 남자가 없어. 남자 만나고 싶어. 막 이러고 있고 딱 사춘기인 것 같아요. 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어떤 일종의 부부 역할을 하고 있는 콜럼버스와 위치타. 하지만 콜럼버스가 정식으로 청혼을 하자 위치타는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 그래서 바로 위치타와 리틀 록은 1편처럼 다시 이 둘을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또 똑같이 메모를 남기고 떠나는 것도 참. 그렇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자매 중에서도 리틀 록은 어디선가 나타난 자기와 좀 유사한 자기 나이 또래 노래하는 청년을 따라 정확히 말씀하시죠. 노래하는 청년이라기보다도 히피 청년이지요. 노래하는 히피 청년을 따라 리틀록마저도 위치타와 헤어지게 되면서 위치타가 다시 텔라시 콜럼버스와 함께 리틀록을 찾아 떠난다는 게 좀비랜드 더블탭의 주된 스토리네요. 그러니까 시작은 가족의 해체로 시작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전편에 비해서 좀 저는 일단 초반 전략은 전편을 이게 뭐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야심이 있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뭐 시작도 메탈리카 음악을 반복해서 전편에서도 뭐 For Whom the Bell Tolls였나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를 썼었고 이 뭐 속편에서도 그 고속 촬영과 더불어 마스터 오브 퍼펫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영화는 뭐 신세대 관객 혹은 속편을 처음으로 접하는 관객들에게도 어필할 생각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1편을 즐겁게 보셨던 그렇죠. 분들한테 어서 와. 나 여기 있어 하고 손짓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제가 이제 서두에 제한된 사람을 위한 제한된 재미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제가 아까 왜 이 방송 시작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한국에서 이 영화가 관이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이 편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1편보다 더 재밌다 그러면 과장이지만 1편 못지않게 재밌게 봤는데 주변에 얘기하면 다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런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 대신 1편을 좋아했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재미의 요소로 가득하거든요. 1편과 이어지는 재미. 그 다음에 또 재미 중에 많은 부분이 1편, 2편 다 어떤 그 서브텍스트들 여기서 그렇죠. 풍자하고 예. 인용하는 거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더 재미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 근데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편은 좀 잘 만들었다고 보는 게 우리가 속편을 만들 때 제가 터미네이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승과 반전. 그러니까 익숙한 거를 끌어와가지고 익숙함을 주지만 또 역할도 바꾸고 기존의 관계를 해치하고 거꾸로 뒤틀므로써 새로운 기대감을 생기게 하는 트릭을 이 편에서 적절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저도 아주 잘 짜진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타이틀 시퀀스에 썼던 메스터즈 오브 파페스가 원래 1편에서 쓰려고 했다가 저작권이 해결이 안 돼서 못 썼대요. 그래서 그때 제작비가 낮았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번에 썼고 돈이 좀 생겼으니까. 네, 또 타이틀 시퀀스 얘기하면 이분을 또 얘기를 해야죠. 또 스탠리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바로 촬영 감독 정정훈 씨가 이번에 참여하셨고 그렇습니다. 속편은 정운정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촬영 감독 정종훈 기사가 촬영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타이틀 시퀀스는 딱 하루 걸렸대요 찍는데. 네. 손이 빨라 역시. 그러면서 쓰인 카메라가 뭐 팬텀이라고 있는데 초당 뭐 1000프레임을 찍는 뭐 카메라가 사용돼서 아주 그래서 그렇게 고속 촬영이 좀 다르게 나오는 그러네요. 네. 초당 1000프레임이면은 이건 옛날에는 필름 시절에는 CF 카메라에서나 가능했던 속도였는데 일반 카메라는 보통 우리가 영화 필름 카메라 24프레임이었잖아요. 조금 늦게 하면 48프레임, 한 60프레임 그 정도였고 1000프레임 물론 CF용 카메라는 폭발 장면이나 CF를 위해서 2000 프레임 돌아가는 카메라도 있었는데 디지털 카메라도 그런 속도에 필적하는 카메라가 개발이 됐군요. 그래서 정정훈 기사가 또 호기심이 많거든 신기종에 대한. 그래서 감독이 정정훈 촬영 감독 칭찬을 아주 엄청 하고 그러니까 팬이기도 하고 그렇죠. 올드보이 그 롱테이크 장면 때부터 또 정정훈 감독도 좀비랜드를 되게 좋아한대요. 서로 그냥 아주 잘 아이고 부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확실히 공포 영화 뭐 어쨌든 공포 영화 장르라고 할 수도 있죠. 공포 영화 장르의 속편의 법칙에 따라 좀비들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야죠. 또 좀비도 세 종류로 나뉩니다. 호머 심슨에서 나온 돌대가리 좀비. 심슨 가족 실사판이 나오면은 호머 심슨이 그렇게 움직이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실사판에서 좀비랜드를 이제 특별 언급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드네요. 그리고 똑똑한 좀비. 왜냐하면 우리 자연의 법칙에 따라 좀비도 진화한다. 그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좀 진화된 똑똑한 지능을 가진 좀비들을 호킹. 스티븐 호킹이지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신체적으로 진화한 소리 소문 없이 어둠 속에 나타나 사람들을 먹어치우는 닌자. 저는 그래서 이 닌자는 조크로 든 건가? 왜냐면 닌자가 별로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잘 숨어 다니기 때문에 안 보여서 는 건가? 거기에 신체 능력이 뛰어난 좀비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T800. 예. 그건 이제 이후에 추가되는.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좀비들도 지능도 생기고 극 중에서는 이게 바로 이제 미국식 유머라고 할 수 있는데 스탠리 형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아주 강인한 신체 능력을 가진 좀비들을 향해서 우리 주인공들이 또 T800 터미네이터 2의 사이보그의 별명을 따서 T800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주 좀비도 다양화됐습니다. 그 T800 덕분에 그 원래 있던 규칙이었던 더블 탭이 그냥 죽을 때까지 쏘아라로 바뀌었죠. 예, 코미디 부분 우리 스탠리 형이 지적해 주신 독하기도 하고 세기도 한데 그것이 어떤 미국식 유머 혹은 다양한 서브컬처를 이해하지 못하는 관객들에게는 좀 타율이 낮을 수 있다는 부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걸 굉장히 비슷하게 느꼈거든요. 그 생각보다 유머가 빵빵 터지진 않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어떤 한국 코미디 영화를 만드는데 그 유머의 베이스를 이해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개그 콘서트의 봉숭아학당을 잘 알아야만 이게 재미있는 코드다. 유머 1번지. 그렇죠. 더 내려가면 웃으면 복이 와요. 뭐 명랑운동회 이런 거를 레퍼런스를 해가지고 유머를 구성하면은 한국에서도 힘들거든. 명랑운동회나 유머 1번지도 힘들지 않겠어요? 최소 개콘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그 코미디 빅리그나 한국판 SNL 정도를 베이스로 해도 젊은 관객이 이해할까 말까 하는데 좀비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비율을 그대로 가다 뜨면은 폭으로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굉장히 미국 대중문화에 익숙한 유머 코드들이 베이스를 깔려 있기 때문에 좀 외국 관객들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엘비스 프레슬리를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가 어느 정도로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지를 모르시는 그렇지. 분들이라면 그렇지. 왜 그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가 그곳이라는 것이 재미있는지를 좀 체감하기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건 물론 뭐 저희도 그건 비슷합니다. 아, 좋은 지적이에요. 예. 아주 정확한 예인데 엘비스 프레슬리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웬만하면 다 아는 정도의 글로벌 스타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좋아한다든가 팬이라든가 열광한다까지 있어도 엘비스 프레슬리를 숭배한다든가 그를 살아있는 신으로 모시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미국에서는 살아있진 않지.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도 꽤 있고 그럼요. 그를 거의 신으로 숭앙하는 사람들 꽤 많은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죠. 그런 차이 때문에 무슨 엘비스 프레슬리의 신발이 어떤 거 가지고 막 그냥 으아 감독의 몸을 떨고 그럼 우리나라 보면 쟤가 이렇게 오버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 온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 그 흉내내는 우디 헤럴스는 그게 본인 경험담을 넣은 거예요. 아 그래요? 본인이 그랬대요? 어릴 때 학교에서 어. 그 흉내를 냈는데 어떤 소녀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우리 드라마 동호회에 들지 않겠냐. 아, 자식 꼬셨구나. 그래서 그걸로. 들어갔는데 그게 연기에 최초 입문한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본인한테 의미가 있는 거죠. 엘비스를 쓴 게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디 헤럴슨이 배우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엘비스 덕분이었으니까. 그러네. 혹시 우디 헤럴슨이 어렸을 때 포레스트 검프처럼 다리에다 보행기 탈고 이렇게 뭐 이러지는 않았다는 그건 거죠?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좀 2편에서 좀 불만족스러웠던 거는 이제 새로운 사건들도 많이 생기고 새로운 캐릭터들도 등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산만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나는 완전 반대 입장인데. 그래요. 난 새로 등장한 캐릭터 특히 그 무슨 톰슨의 딸? 그랬으니? 백투더 퓨처에서 마티 맥플라이의 어머니로 나오셨던 그 레아 톰슨의 딸인 배우 이름이 조이 도이치. 조이 도이치. 말하자면 대표적인 새로 등장한 캐릭터인데 나는 그 아가씨 때문에 더 풍부하고 훨씬 재밌던데 산만한 느낌보다는. 뭐라 그럴까 이 좀비랜드에서 좀비들은 점점 더 지능이 발전해 가는데 거의 뇌가 없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캐릭터는. 근데 저런 거예요. 아마 뭐 영화에서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부분 페리스 힐튼을 풍자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캐릭터이긴 한데 저도 보통 그런 캐릭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유. 트레일러가 나왔을 때도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이제 캐릭터 너무 귀엽다 이 얘기가 나온 거지. 그러네. 근데 나는 진짜 그런 캐릭터라면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영화 보니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약간 팔푼이 같아도 뭐랄까 나 팔푼이스러울 거야라고 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굉장히 나는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캐릭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일종의 또 모 배우가 카메오처럼 출연을 합니다. 이 우디 헤럴슨과 제시 아이젠버거와 굉장히 유사한 콤비가 등장하는데 그 부분은 맥락도 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조금 산만한데 과잉 서비스가 좀 느껴졌다. 좀 장황하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그게 또 약간 개그성으로 쓴 것 같은데 원래 그중 하나가 라이언 레이놀즈가 캐스팅이 됐었대요. 네, 스케줄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이제 다른 배우가 나왔고 그게 약간 또 관련이 있더라고. 그 나온 배우가 그 배우의 또 형이 있죠. 그분이 우디 헤럴슨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요 얘기가 좀 있어서 일부러 형 동생처럼 보이게 하려고 쓴 것 같기도 하고 또 콜럼버스 캐릭터의 그 비슷한 사람은 그 드라마 실리콘밸리에서 실리콘밸리에 나오는 그 벤처 기업 CEO로 나오기 때문에 콜럼버스를 연기한 제시 아이젠버그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페북 창립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설정을 좀 넣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 대중문화의 코드가 막 다 들어가가지고 그걸 알고 보면 재밌어. 실리콘밸리의 너드하고 소셜미디어의 너드가 한 영화 출연해서 서로 이렇게 좀비스럽게 경쟁한다는 코드가 굉장히 웃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전 미드 거의 안 보니까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걸 봤더니 이게 무슨 맥락도 없고 웃기지도 않고. 걔가 아마 파고는 좋아하는 파이널 걸스에서도 그 얼간이 오빠로 나왔을걸요. 그랬나요? 상영에 주재하는 그 친구가 아마 그 배우일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 지점 때문에 그 전편은 그래도
캐릭터들은 다양하지만 이야기가 한 주기로 쭉 가는데 이 편에서는 분산되면서 무언가 좀 억지스러운 코미디가 좀 일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뭐 그것 역시 뭐 미국의 서브컬처를 다양하게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한계네요. 플러스 한계도 한계지만은 속편의 또 숙명이기도 한 게 말이죠. 잘 생각해 보면은 존 윅이 존 윅 2가 되고 존 윅 3가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역전과 도치 계승 말고도 어떤 게 있냐면은 항상 속편에는 새로운 캐릭터와 새로운 에피소드가 늘어나. 왜냐하면 속편을 만들 때 저는 참고로 얘기하면 한 편도 속편을 한 번도 제작한 적이 없습니다만 그런 심리가 드나 봐요. 좀 더 다양하게 버라이어티하게 장사를 해야 될 텐데 뭐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에피소드 늘리고 캐릭터 늘리는데 존 윅 또 2에 가면은 새로운 캐릭터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쭉 뻗어나가는 힘은 상쇄가 돼요. 그걸 다양함으로 좀 보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번에 좀비랜드 2도 그런 이제 설정에 어떤 함정에 빠진 것 같은데 나는 나쁘게 본다기보다 속편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공식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네. 저는 좀 의견이 다른 게 저는 원래 좀비랜드 1편도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들을 영리하게 잘 결합해가지고 최소한의 연결성을 주면서도 스토리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전 좀비랜드 이번 영화도 독특한 에피소드들을 아주 최소한의 연결고리로 정말 잘 꿰어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파고님이 좀 이해가 안 됐다고 했던 그 뭔가 흉내내는 것 같은 그 에피소드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즐겁게 봤었거든요. 야 이건 또 뭐야 하면서. 근데 전 맥락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봐도 이야 역시 좀비랜드는 이 자세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병자님은 파고님만큼 산만하게 느끼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예. 저는 캐릭터는 그렇게 불만 없었는데 제일 거슬렸던 거는 마지막에 나오는 그 비폭력주의자들. 히피들. 그게 좀 현실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약간 다른 얘기지만 요즘 미국의 히피 까기가 좀 유행인가 봐. 그러게요. 원스 어폰 타임 할리우드도 히피를 막 까고 있고 이번 영화에서 나 그건 절대 프로 히피는 아니고 좀 이렇게 히피를 좀 비판하는 쪽에 가깝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실 그걸 제가 지금 질문을 바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 일종의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에 등장하는 뭐 어떤 안전한 안식처 같은 데가 이름도 바빌론이고 또 거기에 모여 있는 인간들은 일종의 그 뭐 6869 세대 히피들이고 전형적인 히피들이고 반전주의자들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비는 차단은 해야 되지만 무기는 없앤다. 그러니까 그러다 나중에 엿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저는 아주 명확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 뭔가 좀 불분명하다는 느낌은 좀 받았거든요. 어떠세요? 비판적이라고 느끼셨어요? 비판이라기보다는 분명하게 조롱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얘기했다시피 뭐 원스 어폰 타임 할리우드에서는 히피를 아주 혐오하는 멸시하는 태도가 역연하게 드러나고 좀비랜드 더블택 같은 경우는 뭐 노골적으로 혐오하거나 멸시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엔딩에 가서는 그래 입으로만 평화 떠들고 뭐 무기를 녹여서 보습을 만들거든요.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는 어쩔 줄 모르네 저 바보들. 그러다가 봐봐 결국 너희들도 목숨을 지켜야 되니까 무기를 들 수밖에 없잖아. 저런 순진한 이상주의자들 같으니라고 라고 비꼬는 느낌은 확실하게 받았어요. 이게 만약 워킹데드 드라마였으면 이놈들은 좀비가 아니라 다른 인간 집단들한테 몰살을 당했을 거예요. 그랬겠지. 먼저 끝났겠지. 그러니까 저도 보다가 왜 이 영화가 이렇게 좀 일종의 보수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는 히피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노골적인데 싶다가 그냥 후반부에 가면 결국은 그냥 일종의 코미디로 합심해서 또 물리친다는 지점에서 또 그렇게 또 무조건 좀 이렇게 조롱인 것 같긴 한데 뭐 적극적으로 아주 비판적이다, 네거티브하다까지는 저는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그 감정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이럴지도 몰라요. 지금 파고님은 히피를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보수적이다. 주로 아닌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런 히피즘 비판했던 사람들이 주로 보수적인 사람이기는 그렇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디 이지라이더에서도 총 쏘는 사람이 전형적인 레드넥이잖아. 근데 이 영화에서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 좀비랜드의 제작진이라든가 할리우드의 이 정도 세대가 보수적인 사람은 아닐 텐데 왜 히피에 대해서 약간 조롱이든 비판이든 그런 태도를 보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추정입니다만 이 영화를 만드는 세대가
히피 내지는 미국식 진보주의를 보는 시각이 또 한번 변화를 겪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히피즘이 유행하던 당시의 진보 보수의 구도와 지금의 진보 보수의 구도가 달라지면서 히피가 지향했던 어떤 진보의 지점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 또한 굉장히 나이브했다, 투철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영화에도 반영됐을 수 있다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히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세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벗어났기 드는 거예요. 때문에 그런 시각이 예.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시대적으로 저랑 동갑인 것으로 보아. 그래서 74년생이셨어요? 예. 아유 형님. 예. 그래서 이 영화의 태도는 뭔가 이렇게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조롱한다? 좀 비꼬는 것 같긴 한데, 아이 저 나쁜 새끼들. 저 새끼들 때문에 세상 망할 거야. 이 정도 그 태도까지는 정도까지는 아닌 아니에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꼰다기보다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라는 거죠. 뭐 약간 민폐 캐릭터 같이 보인 거는 그 불꽃놀이 쏘는 장면. 딱 월드워 Z에서 그 확성기 장면과 거의 그러니까 투톱을 이루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걸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그런 오해의 소진이 있어요. 그런 히피들을 구원하는 게 아주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레드넥에 가까울 수 그렇지. 있는 폭력을 신봉하는 폭력을 신봉하는 주인공이라는 지점에서는 조금 수상쩍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이 영화는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보수적이지도 않아요. 끼고 볼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영화가 얘기하는 게 Why so serious?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제가 보는 관점도 딱 지금 스탠리 형님 말씀하신 그 관점하고 비슷한데요. 그냥 이 영화는 미국에 유행하는 스탠드업 코미디의 정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두까기 형태로 너도 이래서 잘못되고 너도 이래서 잘못됐고 너도 이래서 웃기잖아. 너도 이래서 웃기고 하면서 다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웃음거리 중에 하나는 우디 해럴슨의 연기한 그 캐릭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뭐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태도도 아니고 그냥 좀비 아포칼립스라는 어떤 상황에 떨어져서 모든 캐릭터들이 그냥 다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아니면 정신 차리는 모습도 보이고 그냥 그렇게 어우러 사는 세상이라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이제 뭐 이러고 보니까 우리가 존브랜드가 굉장히 사회적 함의가 짙은 영화처럼 얘기가 돼버렸는데 그 히피들이 만든 쉘터가 어떻게 보면 그 매드맥스나 매드맥스 2나 3에 나왔던 그 생존한 인간들이 모이는 성체같이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매드맥스의 조지 밀러 영감님이 바로 그 이제 40년대 태생 아닙니까? 그들이 봤던 세상은 이제 몰락과 재건, 그 생존, 투쟁의 공간으로서 매드맥스에 이제 쉘터가 있었다면은 여기 히피들은 말로는 쉘터인데 이것들이 놀라고 만든 건지 뭐 생존하려고 만든 건지 정체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어쨌든 히피에 대한 비판이다, 뭐 찬양에 대한 걸 떠나서 최근 몇 년간 이렇게 히피에 대한 미국 헐리우드 영화가 이렇게 묘사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저는 확실하게 미국도 세대 교체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다라는 거죠. 지금 스탠리 형님 말씀 드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어쩌면 이 쉘터에 그런 평화주의자 히피들이 모여 있는 것도 일종의 패러디, 코미디의 요소로 만들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비 아포칼립스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은 어디나 그렇게 음모와 협잡과 더러움이 존재하는 그렇지. 그러한 약육강식의 공간이다라는 것이 워킹데드를 통해 가지고 어떤 클리셰처럼 묻어졌는데 클리셰처럼. 예. 이 영화에서는 바로 그 클리셰를 뒤집음으로써 저런 공동체도 있어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빵 터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저런 공동체는 이렇게 외부 공격에 취약하고 곧 몰락할 거야라는 것까지 보여주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위기에 빠져도 누가 나서서 구원을 해주고 결국 우리는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어. 에헤라디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쉘터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예, 하여튼 뭐 미국 문화를 조금 더 많이 접하셨구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자잘한 유머들, 특히 주인공들의 대사를 통해서 나오는 유머들을 즐기시는 재미는 있는 것 같은데 코믹 활극으로서는 저는 그 재미는 전편보다는 좀 못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그 점은 저도 좀 들었어요. 동의가 되는데 예. 액션 그 자체야 활극으로서의 재미는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주로 이제 말이라든가 풍자 비유를 통한 재미를 더 많이 주는 부분은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스케일이 작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지? 캐릭터가 많아져서 그런가? 예, 그럼 뭐 별점 평가 한번 해보시죠. 저는 별 3개 반입니다. 굉장히 즐겁게 봤고요.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들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냐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서는 전혀 걸리지 않았던 영화예요. 너무 즐겁게 봤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무슨 흔히 말하는 진보적인 뭐 태도나 스탠드 그런 걸 좀 취하려고 스스로 좀 억제는 경향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이 영화 보면서는 그런 거 다 싹 벗어 던지고 에라 한번 즐겁게 웃고 가보자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유쾌하고 멋진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야, 병자님의 어떤 경계심을 풀어주고 길티 플레저에 빠져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끔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네. 진짜 저의 길티 플레저를 제대로 자극했어요. 이 영화는요. 저는요 1편이 사실 처음 나왔을 때는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1편에 대한 그 인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디 헤럴슨은 제가 좋아하는 배우긴 하지만 전형적인 화이트 트래시의 이미지잖아요. 나왔던 캐릭터도 그렇고. 그리고 10년 전에 에마 톰슨 얘 뭐야? 뭐 이상한 B급 영화 나와서 코믹 연기하는 애잖아. 그다음에 제시 아이젠버그 그때 SNS 소셜 네트워크 나오기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지만 아유 정말 참 너도 같이 생겼다. 그렇게 생긴 청년이네. 제가 이 영화를 봤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영화에 대한 인상은 안 좋았지만 리틀럭 역할로 나왔던 그 당시 아역 여배우 에비게일 이 친구를 내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그 리틀 미스 선샤인 때 너무 영화를 재밌게 그렇죠. 봐가지고 네. 내 주변에도 사람들한테 리틀 미스 선샤인 안 봤냐? 꼭 봐라 이러는데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야 영화 재밌겠다고 봤는데 생각보다 딱 떨어진 재미였어요. 아주 유쾌하고 속편 보면서 걱정했죠. 야 이거보다 못하면 어떡하냐. 저는 전편에 90% 이상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전편이 3.75였다면 이건 3.6 아니면 뭐 병자처럼 3개 반 충분히 줄 만큼 아주 재밌게 즐겼어요. 예. 저도 뭐 아까 뭐 살짝 그 히피 뭐 관련해서 좀 아쉬웠다고 했지만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3.75고요. 요거는 약간 이스터 에그 같은 건데 영화를 볼 땐 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고 알았던 건데 우디 헤럴슨이 백악관에서 무슨 서류에 사인하는 장면 있어요. 예. 있어요. 그게 웨슬리 스나이프스랑 관계된 거라 그러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그 이제 좀비랜드는 2009년에서 멈춘 거 아니에요. 근데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탈세 혐의로 감옥에 간 게 2010년에서 2013년인데 그거를 사면하는 뭐 그런 서류인데 그러니까 오바마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우디 헤럴슨이 또 과거에 영화에 같이 많이 출연해서 웨슬리 스나이프스랑 실제로 친분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개그성으로 이제 사인을 하는 거를 이제 넣었다고 그러네요. 그 두 사람이 이제 화이트맨 캔 점프라는 아주 유명한 그렇죠. 영화에서 출연을 아주 했던 유명한 한국에서 콤비죠. 덩크슛이라는 제목으로 맞습니다. 아주 거지 같은 제목으로 개봉을 했었는데 저는 3.5점까지 주기는 조금 부족한 3점과 한 뭐 3.2점 정도인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좀 산만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제가 거칠게 파고님한테 반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파고님의 영화에 대한 평점을 패턴을 분석해보면 말이죠.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 그 다음에 닥터 슬립, 요번에 좀비랜드 더블택까지 이어지는 패턴이 뭐냐면 꼭 전편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전편보다 못하다는 것 때문에 늙어서 그렇지 뭐. 그게 너무 그렇게 전편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영화 자체로 즐겨주세요. 그러면 좋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아니 그 저 같은 경우는 텔레아시 같은 경우는 전편에 보면 이게 초반까지만 해도 좀 진짜 미친놈 같잖아요. 여자는 관심도 그치요. 없고 그 뭐죠? 전편에 트윈키. 트윈키. 트윈키만 이 좀비랜드에서 트윈키만 찾아다니는 미친놈 같아 보이는 그 캐릭터. 제가 그래서 산만하다는 이야기가 캐릭터도 그렇고 이게 이제 잔가지가 많이 중간에 끼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편에 와서는 조금 그런 난데없는 중간에 그런 유사한 캐릭터의 등장이라든가 또 사람들한테 배려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또 심지어는 뭐 러브라인까지 등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편에 비해서는 분명히 저는 잔가지들이 많이 늘었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조금, 그러면 파고님이 제일 좋아하는 우디 헤럴슨 영화는 당연히 내추럴 본 킬러겠네요. 아니요, 우디 헤럴슨 뭐 특별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추럴 본 킬러에서야말로 아무 예. 생각 없이 그냥 그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냥 저는 이미 텔레아시 캐릭터가 영화 전반적으로 아니 병자군은 전편도 산만하다고 하는데 전편은 그래도 이야기가 일관되지 않나요? 도망가는 두 여자와 계속 그를 좋아하는 두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합체하는 그러니까 지점까지. 이랬죠. 파고님 전편에 비해서 산만하다고 말씀하셨고 병자님은 전편도 별로 산만하다고 느끼지 않았다라고 느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전편도 거꾸로죠. 산만하다는 거죠. 전편도
그 산만한 그랬나요? 재미가 있는 거고 산만한 재미가 있다. 이 편도 산만한 재미를 잘 살렸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 분석을 해보면 플롯 자체는 1편이나 2편이나 산만해요. 근데 저거죠. 가장 큰 차이는 전편은 캘리포니아로 가자라는 목적지가 좀 뚜렷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드무비 같은 경우는 목적지가 있으면은 그 관객이 그걸 플롯의 엔딩처럼 플롯의 어떤 파이널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중간에 에피소드가 끼어들어도 좀 포커싱되는 경향이 있는데 요번에는 그냥 도망갔잖아 이것들이. 예. 그리고 뚜렷한 목적지 없이 서칭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마지막에 발견하는 히피 쉘터도 목적지가 아니었죠. 정확히 말하면 이 영화의 목표는 리틀 락, 즉 집 나간 아이를 찾으러 가는 찾아가는 거지. 로드무비 여정인 거죠. 그러니까 1편이나 2편이나 로드무비인 건 똑같은데 그 장소가 적시돼 있는 것 같고 장소가 적시돼 있지 않는 거에 차이는 있다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플롯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좀 더 1편이 집중돼 있는. 그러니까 서울을 가자 내지는 뭐 부산을 가자는 목적지하고 얘가 집 나갔는데 가다 보니까는 뭐 부산도 가게 되고 청주도 가게 되고 이런 차이가 암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깔렸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다라는 거죠. 예, 하여튼 극장에서 놓치시더라도 IPTV로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뭐 이 정도 영화면 뭐 크게 가족이 보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네. 예, 뭐 야한 장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주 폭력적인 장면은 나오네. 야한 장면까지 나왔으면 4.0이었는데 그렇습니까? 그죠? 4.5. 4.5. 예, 그래서 오래간만에 극장에서 만난 좀비 영화 좀비랜드 더블탭 이것으로 내분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